문제 행동을 바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겠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면 주로 의사소통의 표현의 미흡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의사소통의 표현법에는 주로 요구하기, 관심받기, 회피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가정에서 블럭놀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하고 목욕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러면 조금 더 놀고 목욕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상황의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아이의 크게 소리 지르는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엄마가 그래 그럼 목욕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도 이 아이는 블럭놀이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얻어지게 된 거죠. 우리 아이는 이럴 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금 더 놀고 싶어요. 엄마 이따가 목욕할래요 라고 표현하면 더 좋았겠죠. 이제 우리는 아이의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동 대신 더 놀고 싶어요. 조금만 이따 할게요 라고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우선 아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무시해 주시고 더 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줘, 예쁘게 말해줘 라고 지시하고 기다립니다. 아이가 더 놀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면 얘기 잘해줘서 고마워, 그럼 조금만 더 놀고 목욕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시켜주기 위해서는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약속을 잘 지킨 뒤에 보상을 얻는 것처럼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시 따르기, 또는 다른 놀이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ABA에서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행동의 기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동의 기능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요구하기 기능, 관심받기 기능, 회피 기능, 그 다음이 자동 강화 기능입니다. 그중 요구하기, 관심받기, 회피 기능은 모두 의사소통의 표현입니다. 먼저 요구하기 기능은 말 그대로 뭔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태블릿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엄마가 그만하라면 태블릿을 가져가니 아이가 울어요. 엄마는 울지 말라고 가져갔던 태블릿을 아이에게 주고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경우에 아이는 울음을 통해서 엄마한테 태블릿을 받았고 보고 싶은 영상을 이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심받기 기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형제는 거실에서 함께 놀고 있어요. 형이 놀다가 동생을 밀쳤고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동생 밀치면 안 돼! 라고 형에게 말합니다. 이 경우 형은 동생을 밀침으로써 엄마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뭐 하지 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내가 혼을 내면 아이가 혼나기 싫어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혼났다 라는 생각보다는 와! 내가 엄마한테 관심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능은 내가 불편한 상황이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행동을 말합니다. 엄마가 동생이랑 놀고 있었고 형은 혼자서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형에게 동생이랑 같이 놀라고 합니다. 형은 동생이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밀쳐버리고 동생이 넘어지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죠. 이 경우에 형은 동생을 밀침으로써 혼자서 블록놀이를 이어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형은 동생이랑 같이 놀지 않고 혼자서 놀이를 이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밀치는 행동은 회피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강화 기능인데요. 자동 강화 기능은 그 행동 자체가 그 아이에게 즐거움이 되는 어떤 강화제 역할을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빙글빙글 도는 행동 자체가 강화제가 돼서 반복하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의 기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사실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행동은 단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 수도 있어요. 요구하기와 함께 회피 기능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자동 강화와 함께 관심받기 기능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능 행동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ABC 분석을 통해 기능 행동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ABC 분석은 행동, 즉 B를 하기 전에 앞 상황 A와 행동 B를 한 후에 뒷 상황 C를 갖고 행동의 기능, 즉 이유를 찾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소리 지르기나 떼쓰기와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 행동 평가를 할 때에 우리는 ABC 분석을 통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ABC 분석을 통해 우리가 행동의 기능을 알게 되면 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행동의 앞 상황을 바꿔줌으로써 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줌으로써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아이들이랑 약속을 참 많이 하죠.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하자 라던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잘 유지하려면 아이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강화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강화를 많이 받고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강화 없이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타이머라던가 시각적 지원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행동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계약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의논을 통해 약속을 정하는 건데 정해진 약속을 지켰을 때 어떤 강화를 받을 것인지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계약서처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행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서 내용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이와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 약속을 지킬 기간도 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할 사람도 정해주세요. 약속을 모두 지켰을 때 없는 강화제도 무엇으로 할지 우리 아이와 함께 정해주세요. 또 약속을 못 지켰을 때의 페널티도 같이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서로 사인을 해서 계약을 완성합니다. 행동 계약서는 아이와 함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약속만 해놓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오늘 어땠는지 체크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속이 잘 유지되도록 하려면 처음부터 너무 긴 기간을 잡으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을 짧게 잡고 약속이 유지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점차 기간을 늘려가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민정윤 소장님과 함께 문제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해결책과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 그리고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행동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문제 행동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아이가 그 행동을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행동의 기능 파악하기. 행동의 기능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표현인데 요구 기능, 관심받기 기능,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2.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ABA에서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행동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ABC 분석을 통해 문제 행동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찾은 후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대신 적절한 대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3.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게 하는 방법은? 먼저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반드시 강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머와 같은 시각적 지원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작성해 주세요.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마음 책방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는 아이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인가? 아이 자신 혹은 상대방의 건전한 행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동인가? 아이 자신 혹은 상대방의 학습이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ABC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문제 행동 이전에 전조 행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조가 되는 행동부터 중재하면 더 큰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BC 분석 없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추측하거나 해서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행동 중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목표 행동을 정해야지 되겠죠? 이 목표 행동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생활도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죠. 이랬을 때 우리 아이와 관계하는 어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같은 행동이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고 저런 상황에서는 안 괜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의 행동에 따라 어른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 대처하는 대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중재할 때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많은 것이 지켜지려면 우리 아이 주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중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관되게 중재하려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고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니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꼭 주변의 전문 기관을 찾아서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ABC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ABC 분석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ABC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행동의 기능, 즉 이유를 파악하려면 그 행동 자체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난 앞 상황과 뒷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행동의 앞 상황을 통해 행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행동이 일어난 뒷 상황을 통해 그 행동의 기능, 즉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BC 분석을 통해서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게 되면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꼭 기록해야 합니다. ABC 분석 기록이 쌓이다 보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우리 아이의 여러 문제 행동이 보입니다. 또한 아이의 행동뿐 아니라 부모님의 행동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ABC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저 부모님의 느낌이나 추측만으로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의 행동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 분석 기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ABC 분석을 통해서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양식입니다.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양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BC 분석은 아이의 행동, 즉 B, 행동의 앞 상황, 즉 A, 행동의 뒷 상황, 즉 C를 기록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A, 선행 사건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난 시간이나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계기 등을 기록합니다. 또 B, 행동에는 아이가 한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C, 결과에는 아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한 대응 방법 뒤에 아이의 행동의 결과를 한 번 더 기록하면 아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행동 관찰 시트에 기록하고 행동 관찰 시트를 일주일 정도 쭉 기록을 하시다 보면 더욱더 명확한 우리 아이의 행동의 원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ABA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므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재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중재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온종일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 방법으로 중재 전과 후의 행동의 발생 유무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생 유무를 시간대로 나눠서 강도나 빈도를 기호로 정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횟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행동의 형태에 따라 빈도보다는 지속 시간이나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록도 필요한데요. 이때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시간대가 다르니 돌아가면서 시간대를 정해두고 기록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동 중재를 통해 그 중재 효과를 확인하려면 중재 전과 후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문제 행동이 줄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동 중재 전과 후의 기록이 없으면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민정윤 소장님과 함께 행동중재 기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문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닌데 무엇부터 중재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행동 중재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목표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목표 행동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3. 왜 행동 중재의 시작이 ABC 분석인가요? ABC 분석을 통해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ABC 분석을 해야 합니다. 4. ABC 분석을 할 때 기록을 하던데 꼭 기록을 해야 하나요? 네, 꼭 기록해야 합니다. ABC 분석 기록이 쌓이다 보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우리 아이의 여러 문제 행동이 보입니다. 또한 아이의 행동뿐 아니라 부모님의 행동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5. ABC 분석의 행동 관찰 시트는 무엇인가요?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양식입니다. A 선행 사건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난 시간이나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계기 등을 기록하고, B 행동에는 아이가 한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C 결과에는 아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대응 방법 뒤에 아이 행동의 결과를 한 번 더 기록하면 아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6. ABA는 왜 계속 기록을 하나요? ABA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므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비교하여 중재 효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계속 기록을 합니다. 7. 수시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힘들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이 어려울 땐 행동 발생의 유무를 기록하거나 발생 유무를 시간대로 기록할 수 있고, 횟수, 지속 시간,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공통된 목표를 갖고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온 가족 모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중재 효과를 점차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C 분석을 통해서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양식입니다.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양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BC 분석은 아이의 행동, 즉 B, 행동의 앞 상황, 즉 A, 행동의 뒷 상황, 즉 C를 기록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A 선행 사건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난 시간이나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계기 등을 기록합니다. 또 B 행동에는 아이가 한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C 결과에는 아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한 대응 방법 뒤에 아이의 행동의 결과를 한 번 더 기록하면 아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행동 관찰 시트에 기록하고 행동 관찰 시트를 일주일 정도 쭉 기록을 하시다 보면 더욱더 명확한 우리 아이의 행동의 원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략 시트는 행동 중재를 하기 전에 어떤 전략으로 중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전략 시트대로 작성을 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또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 시트를 작성하려면 먼저 목표 행동을 정하고 그 행동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종합하여 ABC 분석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책을 연구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고민하여 강화할 방법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획한 방법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가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기록합니다. 행동 관찰 시트와 전략 시트는 한마디로 그 역할이 달라요. 행동 관찰 시트로는 우리가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요. 문제가 되는 행동이 언제,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 행동의 기능, 즉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략 시트로는 우리가 중재하고자 하는 행동을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문제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대체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늘릴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이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처하는 방법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따라서 전략 시트대로 우리가 중재 계획을 세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려면 부모님만으로 힘들 수 있어요. 집에서 같이 양육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기관에서의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관되게 중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함께 의논을 나누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의논하여 작성을 하게 되면 일관된 중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전략 시트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B의 행동을 기록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긍정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엄마가 그림책을 보는 아이한테 식탁에 있는 컵 가져와 지시했는데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작성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던 행동을 이어서 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록하는 사람이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이 바뀌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구체적이면서 긍정형으로 행동을 기록합니다. 선행 사건을 기록할 때는 행동의 앞 상황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선행 사건을 작성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냉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선행 사건을 기록할 때 한 가지 더 작성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기록하면 먼저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에 주목할 수 있고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사전에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 조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행동 앞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도 같이 기록해 보면 좋습니다. 다음은 행동 B의 뒷상황, 즉 C, 결과를 작성할 때의 핵심입니다. 결과를 기록하면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을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강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 행동과 같은 기능을 가진 행동이나 이를 대체할 행동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다른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기능이지만 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결과 C를 기록하면 우리 아이의 행동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정윤 소장님과 함께 전략 시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ABC 분석의 행동 관찰 시트는 무엇인가요?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양식입니다. A. 선행 사건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난 시간이나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계기 등을 기록하고 B. 행동에는 아이가 한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C. 결과에는 아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대응 방법 뒤에 아이 행동의 결과를 한 번 더 기록하면 아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2. 전략 시트는 무엇인가요? 전략 시트는 행동 중재를 하기 전에 어떤 전략으로 중재를 할 것인지 계획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3. 행동 관찰 시트와 전략 시트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행동 관찰 시트와 전략 시트는 역할이 다릅니다. 행동 관찰 시트는 문제 행동의 원인, 행동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전략 시트는 우리가 중재하고자 하는 행동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4. 전략 시트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중재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략 시트 작성 시 B. 행동을 기입할 때 핵심은 무엇인가요? ABC 분석의 B 행동에 대해 기록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긍정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 전략 시트 작성 시 A. 선행 사건을 기입할 때 핵심은 무엇인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7. 전략 시트 작성 시 C. 결과를 기입할 때 핵심은 무엇인가요? 결과를 기록하면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을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강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중재할 때 전략 시트를 작성하면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아이의 행동 기능을 알았다면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사전 대응책 연구입니다. 문제 행동 중재에 있어서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전 대응책을 연구함으로써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에 일어날 일, 오늘의 상황 등을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가르쳐도 좋습니다. 또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주변에 있으면 미리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해야 하는데 옆에 태블릿이 있으면 숙제를 하다 말고 태블릿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공부하기 전에 태블릿을 미리 치워줍니다. 또 아이가 해야 하는 과제의 양이나 레벨을 미리 낮춰서 줄 수 있습니다. 행동 계약서를 통해 미리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 계약을 통해 우리 아이와 약속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나눈다면 아이도 계약한 내용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약속을 지키면 어떤 강화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면 행동의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대응책을 작성할 때에는 이 방법이 정말 필요한가?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는다기보다는 일단은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예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든 일단 적어둡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행동을 기입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의사소통 기술, 지시 따르기 기술, 그리고 여가 활동입니다. 의사소통 기술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의 기능에 따라 아이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지시 따르기 기술은 사전에 일과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와 약속을 정하고 계획된 일을 다 한 뒤에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여가 활동 기술은 문제가 되는 행동 대신에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거실 TV를 보려는데 부모가 못하게 했더니 머리를 박는 아이의 행동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기술 방법으로는 TV 보고 싶어요, 리모컨 주세요 라고 말로 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아이가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의사소통 기술 활용법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수준에 맞는 표현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지시 따르기 기술 활용입니다. 사전에 약속한 대로 아이가 계획한 일을 다 하면 TV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 아이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지시 따르기 기술을 통해 약속을 지키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가 활동인데요. TV 보는 것 대신에 퍼즐 맞추기나 그림 그리기, 부모님과 산책하기 등 즐길 수 있는 다른 활동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바람직한 행동과 문제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직한 행동은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컨디션이 좋거나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일 때 많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배우면 정작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강화 방법입니다.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강화제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칭찬으로 할 것인지, 간식이나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큰을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강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 시트를 통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했는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덤덤하게 우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당황하거나 아이를 빨리 진정시키려고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게 되시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 행동이 일어나면 우선 차분하고 덤덤하게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그때는 평소보다는 낮은 톤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흥분을 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먼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진정된 후에 다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평소보다 적게 칭찬해주세요. 아이가 크게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아이가 진정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크게 숨을 쉰다거나 술을 샌다거나 또는 이렇게 깍지를 낀다던가 아이가 진정이 될 수 있는 보들보들한 이불을 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진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략 시트를 다 작성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중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사전 대응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바람직한 행동을 어떤 행동을 가르칠지를 체크하시고 강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체크합니다. 행동 중재를 하고 있을 때에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일관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동 중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 아이의 행동의 빈도, 지속 시간 등을 같이 기록을 해주셔야 행동의 중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 중재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이의 문제 행동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에게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중재 방법을 유지하면서 문제 행동의 발생 유무, 시간 등을 기록하면서 중재 방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중재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때는 중재 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 바람직한 행동을 달성하기 쉽도록 수준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강화를 적절하게 제공해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행동이 습관처럼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제 행동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지켜봐 주세요. 이번 시간은 민정윤 소장님과 함께 행동 중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행동 중재할 때 사전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면 되나요? 사전 대응책을 세우면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대응책 연구 방법 9가지. 1. 미리 그날의 계획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2. 지시나 규칙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3.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한다. 4.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도입한다. 5. 과제의 양, 레벨을 낮춘다. 6. 미리 약속, 행동 계약을 한다. 7. 선택지를 제시하고 아이에게 선택하게 한다. 8. 적절한 행동을 하기 쉽도록 지원 도구를 사용한다. 9. 문제 행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을 바꾼다. 사전 대응책을 작성할 때에는 일단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적어주세요. 아직은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예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든 일단 적어둡니다. 2. 행동 중재할 때 바람직한 행동은 어떻게 가르치면 되나요?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의사소통 기술, 지시 따르기 기술, 여가 활동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배우면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대체하기 쉽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하는 동안 문제 행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당황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덤덤하게 우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4. 행동 중재를 하고 있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재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문제 행동의 유무, 시간 등을 기록하고 중재 방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재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시 중재 계획을 재정비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달성하기 쉽도록 레벨을 낮춰주세요. 그 다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강화를 더 효과적으로 바꾸고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대응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